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은 일치월장의 두 번째 장인 사고편에 대해서 책 리뷰와 함께 간단하게 또 제 경험담과 함께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치월장의 두 번째 장 사고에 대해서 크게 5가지 그 사고 개념을 나열했고요. 첫 번째는 반성적 사고, 두 번째는 통계적 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맥락적 사고, 네 번째는 시스템적 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무적 사고.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사고가 4가지 사고 방식이 더 있는데, 이거는 뭐 나머지 선택장이라든지 뭐 혁신장, 그 다음에 뭐 미래장, 뭐 조직장, 그 다음에 성장편에서 같이 다뤄볼 내용인 것 같아요. 먼저 사고 중에 첫 번째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우선은 반성적 사고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를 잘못된 거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적 사고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또한 뭐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1812년 그리고 1941년 같은 달 6월이죠. 6월에 이제 러시아에게 2번의 국가적인 위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한 번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또 한 번은 독일의 히틀러가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이죠. 이 둘의 공통점이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를 침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 모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러시아에서 둘 다 패하면서 권력의 몰락을 맛봤죠. 모두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과 히틀러 이 2명이 좋게 말하면은 전쟁에 특화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매우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쟁취했던 이 2명인데, 이 2명도 러시아를 침공할 때만큼은 이게 전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 부분은 뭐 이제 뭐 과학적인 설명이 여기 써 있는데, 사람은 이제 어떤 위험을 이제 무릅쓰고 어떤 일을 쟁취했을 때, 이제 뭐 뇌에서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출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수치를 급격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도파민은 어떠한 일을 완수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호르몬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뭐 승리가 만약에 지속된다면은 이게 뭐 승자효과라는 이제 개념을 호르몬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런 승자효과가 너무 많이 지속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침팬치 우리에서도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승자효과에 너무 도취된 침팬치일수록 이제 사망 확률이 너무 높았다는 거죠. 이제 뭐 겁없이 이제 계속 본인이 이제 상처가 나고 전략적으로 피해야 할 그 승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도전했다가 이제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다 이겼으면은 뭐 챔피언이 되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전략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제 위험한 도전이 됐다는 거죠. 히틀러와 나폴레옹과 같은 이런 권력의 몰락을 맛보고, 심지어는 침팬치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점은 그 승자효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부작용의 예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버클리 경영대학 미국의 이제 교수팀의 주요 언론을 통해서 상을 받은 슈퍼스타 CEO들이죠. 한 260명 정도에 대해서 경영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제 근데 웃긴 게 이제 결과를 이제 상을 받고 나서 1년 후에는 그 260명 정도 되는 사람 CEO들이 한 8%, 그리고 2년 후에는 17%, 3년 후에는 26%의 실적이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이제 승자 효과를 너무 지속적으로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점을 그 상을 받음으로써 찍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모든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자만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난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 일도 똑같이 하면 성공을 하겠지. 이러한 이제 패턴이 반복되다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 비틀즈 해체가 본격적으로 해체가 된 시점을 가장 팬들이 몰렸던 그 뉴욕 스타디움에서부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저서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승자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취를 맛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번 편이 이제 반성적 사고에 달려 있고요.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죠. 워런 버핏 또한 구글에 대해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그 다음에 아마존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했었다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분이 만약에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땅을 투자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당장 그 은행 대출을 껴서라도 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그 수십 년 동안 매우 복잡계 속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이런 분들도 그 본인의 이제 부족함을 표현하고 반성적인 사고를 갖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3자 입장으로 본인을 객관화하고 메타인지를 올리는 그 효과를 보면은 이 승자 효과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휘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점은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조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재수한 대학 시절, 그쵸. 저번 장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의 좀 실패 연속이었고 제대로 된 반성은커녕 이제 막연하고 희망조차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진짜 어리석은 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조금은 이제 뭐 부끄럽지만 그래도 두 번째 이제 뭐 훌륭한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째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으로 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좀 언급하게 되었죠. 덕분에 졸업은 이제 뭐 4.5점 만점에 한 4점 한 2, 3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의 학점으로 제가 졸업을 했고요. 졸업 후에 뭐 아주 뭐 유명한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중견기업에 이제 공채로 입사를 했고 그리고 또 공채 멘토링에서 조금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해서 회사에서도 좀 인정받는 그 이제 약간 환경을 구축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노력을 하면은 이제 모든 거는 내가 마음먹기 달렸구나 승승장구할 것 같았죠. 그 위에서 말했던 그런 침팬지와 같은 약간
승자 효과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이제 회사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내 의지와는 좀 상관없이 이제 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제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조직이 가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의지와 상관없는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넘치는 제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자신감으로 좀 상황을 극복해보자. 충분히 되겠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쳤던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승자 효과 때문에 뭐 이런 부작용이 한몫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입사 후까지 지금 이 실패를 맛본 그 경험하기 전까지 제 목표 자체가 이제 성장 목표 자체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장하기 위한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성장, 이 고영성 작가님과 이제 신영준 박사님은 이거를 증명 목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내 성장 목표 자체가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한 증명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 목표가 실패하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제 몸 또한 좀 많이 안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겪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덜 겪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약간 이제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적 사고입니다. 통계적 사고는 헐리우드 대형 스타 윌 스미스를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윌 스미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한 뭐 배우나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헐리우드 영화 이제 제의가 들어왔는데 윌 스미스는 다른 이제 배우나 액터들하고는 좀 틀리게 영화 선택을 그 당시에 했었죠. 우선은 10년 동안에 헐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 10편을 추려서 그 영화를 이제 분석해 봤더니 10편 영화 모두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영화였고, 그 다음에 10편 중에 9편은 모두 이제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윌 스미스는 첫 번째 영화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두 번째가 이제 맨 인 블랙 모두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성장을 하게 됐죠. 이러한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이제 통계적인 사고를 이제 했다고 보는 건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배우들이 뭐 같이 나오는 출연진을 본다든지 뭐 시놉시스를 읽고 줄거리에 대해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영화 방향성을 봤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틀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나서 적용했더니 어떻게 보면 성공했던 케이스다.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죠.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중에 터키 영국군 야전병원에 이제 갔었는데요. 세균으로 감염돼서 이제 죽는 확률이 그때 이제 딱 당시에 들어왔을 때 43%나 되는 사망률을 보였었는데,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 야전병원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단 6개월 만에 2% 내외로 떨어뜨립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왜 죽었고 어떤 경로에서 죽었는지 철저히 기록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세균에 대한 감염으로 사망이 되었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밝혀냈고, 그거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2% 내외로 사망률을 떨어뜨리게 됐죠.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이 계기를 통해서 여성 최초의 영국 통계학회 여성 회원이 되었고요.
간호대학의 이제 기초를 세우게 되었죠. 이처럼 어떠한 선택과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윌 스미스 그리고 나이팅게일 객관화된 전략을 통해서 이제 성공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그 두 훌륭한 영화 배우, 그 다음에 간호대학의 기초를 세우신 나이팅게일, 이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은 어느 정도 이제 시도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인 사고를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무직이고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처럼 HR 분야를 채용, 교육, 리더십, 성과 이런 유의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계화하고 수치화하고 정량화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인사팀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구글의 인사팀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통계학 박사, 심리학 박사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성과에 대한 채용 프로세스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성과 이제 보상, 평가, 이런 리더십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할 때 이런 통계학자, 그 다음에 심리학 전문가들과 인사팀들 간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정량화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좋은 정말 훌륭한 이제 조직 문화를 수용해서 많은 인재들을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적인 사고를 통해서 접근하는 건 좋지만 이 통계에 대한 이제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던지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번 연속 안면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 50% 확률이니까 내가 6번째 던지면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6번째든 7번째든 100번째가 됐던 그거는 언제든 50%일 뿐 확률이 매 순간 발생하는 것이지 전체 통계의 이제 그런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서 통계의 오류에 대해서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맥락적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세 번째 맥락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맥락적 사고는 그냥 의미에 맞게 그냥 유연한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게 바로 맥락적 사고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실제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 친구, 직장 동료, 아니면은 누군가를 이제 만날 때, 가족, 여러 가지 상황이 개인마다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만 맥락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노동 착취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 점심 시간도 없고 근무 비용도 일평균이 이제 4, 5달러를 넘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이 환경의 이런 노동 착취 공장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불매 운동까지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실제로 노동 착취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소득 국가 내부에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국가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실제로 알아봤더니 실제로 이제 저소득 국가 내부에서 서로 못 가서 이제 가고 싶은 오히려 기업이었던 거고, 실제로 심지어 그 노동 착취 공장이 아닌 저소득 그 로컬 공장 내부는 이런 지금 노동 착취 공장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노동 착취 공장이 국가에 너무 부족해서 이민까지 갈 정도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맥락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맥락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시야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떠한 문제든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 장 사고장에 대해서 전체를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중요한 장이고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반드시 좀 숙지해야 되는 장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끊어지더라도 제가 오늘은 반성적 사고, 통계적 사고, 맥락적 사고에 대해 이 세 가지에서만 이제 좀 한번 끊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 다음에 다음 회에 시스템적 사고랑 재무적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 아빠였고요. 조금이라도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